최대원 신혼여행을 명한다. 이 문 대통령 취임 오늘로 한 달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건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 영상은 바로 이겁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유지태 씨는 소방관으로 영화에서 활동한 적이 있죠? 2000년도에 리베라메라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걸 잊지 않고 그 이후도 보니까 뭐 챌린지고 네, 소방관 구호 챌린지 하게 되면서 제가 조금 더 소방관 여러분들이 처우가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고 가볍게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소방서 방문을 만만 보셨다면 어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화면 보시죠. 부모님이나 와이프 될 사람들이 고생 많이 있었죠. 제가 비슷했던 그 주민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그 아들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때 늦춰진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지 않는 대신에 그 비용을 또 그 학교 발전 비용으로 내놨다는 그 보도를 제가 봤는데 그건 잘하셨는데 그런데 신혼여행 안 가는 것은 그건 대통령으로서 그냥 명령인데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 하셔야 되고. 네, 우선 행사에 참여했던 배우 유지태 씨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배우 유지태 씨의 아내 배우 김유진 씨가 SNS에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편인 그 유지태 씨가 2000년에 리베라메라고 해서 이게 그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게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역할을 했는 것인데요. 그거를 어떤 그 계기로 해가지고 계속 소방관들과 했던 그 관계를 지속해 왔는데 리베라메란 뜻이 라틴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방관들이 어떤 그 피해자들 구하려고 하는 소명의식 그리고 또 소방관들이 또 다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그와 같은 속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8%까지 국민의 지원을 받는 그런 그 어떤 대통령인데 어떤 남편이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지태 씨가 훨씬 더 인기인이죠. 그렇지만 대통령과 함께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했는 것이 나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훈훈한 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누가 인기가 많은지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른 분들도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 뭐 인기 얘기 잠깐 하셨지만 저런 이제 감성적 접근이 아마 취임 한 달 뭐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지율 지금 뭐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80% 초반까지 지금 올라갔다가 살짝 빠진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데 이걸 감성적인 터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치밀한 정치적 준비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설명할 때 2자리 추경 현장 방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장 방문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추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가서 소방관들 내 임기 내에 19,000명 증원시켜주겠다고 얘기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하겠다 그랬고 1,500명 올해 이제 추경 통과시키면은 일자리 늘려주겠다. 소방관 추가 채용하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죠? 추경 통과시켜주면 당신들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야권한테 간접적으로 압박을 넣은 행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문 대통령의 취임 한 달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있었고 어제는 소방관을 찾아서 신혼여행을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소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드는 멈칫하고 있는데 북한은 미사일 폭주 중입니다. 속타는 대통령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사드 배치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보셨던 것처럼 미사일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지금 이제 2시 23분이니까 오늘 오후 2시에 방금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NSC 국가안보회의를 직접 소집을 했어요. 주재를 합니다. 이게 좀 상당한 의미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지금 이번 네 번째 이제 취임 이후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데 NSC를
직접 참석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북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국내 여론이 심상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드 배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느 쪽을 이제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거리로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80%가 넘어섰다가 지금 70% 후반대로 약간 주춤하면서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에 인사 문제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쳐가면서 약간 뭔가 불안하다 이런 이제 여론들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북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 건 미사일을 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는 여론이 흔들리거나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쯤에서 마디를 확실히 찍고 그리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여론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엊그제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안을 내놨잖아요. 미사일 최근에 발사한 거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뭐 개인과 그 기업들 추가로 더 지금 제재 대상에 목록에 올렸단 말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정부만 뭐 태연한 척 계속 민간 단체들 북한 대북 접촉 승인만 해두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노릇이 된 거죠. 그리고 충분히 우리 쪽에서는 북한 쪽에다가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5건이나 허용한 거 아닙니까? 최근에 민간단체 북한과 접촉 승인. 그런데 한마디로 다 북한 쪽에서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선택의 여지가 좀 별로 없어진 그런 것이 분명히 이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 대북 제재안 추가로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사실은 독자 대북 제재안이라도 지금 만들어서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흐름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NSC를 소집을 한 거고 이 소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뭐 민간 교류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정상화의 의지를 피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쏘고 또 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뭐 문샤인 정책이다 해서 특히 또 이제 그 외교안보 팀들이 보면 대부분 또 대북 유화파들이 다들 이제 외교안보 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도 이에 좀 호응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또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김정은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어떤 국제적 인정 이런 것들 가장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 뭐 대북 제재가 뭐 우리는 524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지금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지금 현재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국제적 인정을 받고 그래야지만 내부적으로 김정은의 지지 기반이 어떤 집권 기반이 탄탄해진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김정은은 이 트럼프 대통령 든 이후에 계속 강공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 거를 이제 인정해 주고 그 선상 위에서 즉 핵을 인정한 선상에서 핵 동결이나 이런 걸 하자는 것이지 핵을 폐기한다는 건 지금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계속 나가면 결국은 핵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우리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 핵 동결 정도까지만 왜냐하면 핵을 인정해야 되니까 줘야 되니까 아마 그런 전략으로 김정은은 계속 나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물 만난 물고기도 아니고 문 만난 미사일입니까? 미사일 발사대에서 각도를 남쪽으로 돌린다면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때리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 영향 운운하실 것입니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폭주하는데 사드 이렇게 멈칫멈칫하는 게 맞느냐? 이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발언의 내용 자체는 조금 좀 불장난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보의 문제를 그냥 어떤 국방의 문제 차원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의 측면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도 얽혀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얽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사드 배치 지금
4기를 더 추가로 배치하면 이제 사드 한 세트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사드 한 세트 갖다 놓는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를 안 하거나 미사일 뭐 도발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당장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운데 우리 나름대로 어떤 카드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국을 일단 뭐 지금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보복 조치를 확대하지 않는 방법들은 사드를 내기를 일단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를 통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반발을 일단은 더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예. 미국에 대해서는 일단 사드 배치를 우리가 철회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안정적인 신호를 주면서 양자 간의 어떤 그 중간에서 줄타기를 좀 한번 해서 좀 시간을 끌어보겠다고 하는 전략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는 뭐 오히려 언젠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게 더 큰 악재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당장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북한 미사일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말씀은 정우택 원내대표 말이 어느 정도 논리는 맞지만 좀 세게 얘기했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어찌됐건 그렇다면 일단 발사대 사드 2기로 우리가 북한을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성주 주민들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 사드가 가동조차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주민 반발이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뭘 하냐면 일단은 이제 식료품은 이제 통과시켜 주는데 대신 기름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트럭에다가 식료품 밑에다가 이제 기름을 가져가다 그게 발견이 돼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름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기 사드 이제 저 기지에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무기인데 이 엑스밴드 레이더를 가동하려면 고압 전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지 않아서 지금 한전에서 고압 전류를 공급을 못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비상발전기를 이용해서 지금 가동을 시켜서 고압, 저걸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를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저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지금 기름이 필요한데 저걸 육로로 하기에는 지금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렇게 공수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시적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밴드 지난번 그 북한 미사일 쏘 때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포착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는 상시적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에 우리가 있어도 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이제 그 중요한 무기들이 와 있는데 실제는 가동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간에 뭔가 좀 해결은 돼야 될 것 같다. 지금 뭐 사드를 직접적으로 가동하지 않더라도 일단 지금 레이더만이라 가동을 해서 우리가 지금 북핵을 좀 그렇죠. 미사일을 좀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주제를 한번 다시 보시더라도 이제 있는 2기마저 지금 가동이 원활치 않은데 북한은 미사일 폭주 중이고 문 대통령 속이 타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외교부 수장의 역할을 할 이 장관 후보자의 목소리가 더 중요할 텐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강경화 후보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제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드 현황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문제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마라라는 설득을 좀 해보시죠. 네, 그 외교 설득이라는 게 그래서 갑자기 뭐 상황극을 요구하니까 웃을 수 있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답변을 똑바로 못했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종훈 박사님.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 화면에서 본 이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이제 문제가 뭐였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원유철 의원이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드가 그럼 만약에 배치가 안 된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거냐, 대책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강경화 후보자가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리 국방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사드 현안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벌써 이 얘기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은 일단 KAMD, 그러니까 한국형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빨리 조기에 구축하자. 자, 사드가 당장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사드 배치 문제가 오래 걸릴 경우에는, 자, 그래서 그걸 이미 지시를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정도는 공부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사드 배치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환경 영향 평가 국내적으로 절차를 다 밟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뭐 당장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우리 제재를 취하고 있는 걸 철회를 해주고 장기적으로 협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를 답변을 못한 겁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외교관이라면 알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문제인데 사실은 답변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국내 문제하고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 유엔에 가서 그 국제적인 문제만 다루다 보니 한국에서 지금 실제로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국방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제 드러난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당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예, 사드 관련 얘기, 오늘 내기 NSC를 소집한 문 대통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볼 텐데 좀 표정을 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제 먼저 하겠습니다.